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고요. 해당 이슈로 나스닥이 3%대, S&P 500이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나왔었던 소식이었죠. 엔비디아의 H20 수출 통제 이슈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던 가운데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먼저 간략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한 줄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오늘 발표됐던 주요 지표로는 소매 판매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일단 이 지표 또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먼저 받지 않은 채 1.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세 시행 조치를 앞두고 기업들이 먼저 사재기에 나서면서 되려 지수는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WTO 같은 경우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오히려 하향할 것이다라는 이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수치가 3%로 전망이 됐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0.2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요. WTO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크게 무역 쪽에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들과 앞으로의 전망치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지만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Despite heightened uncertainty and downside risks, the U.S. economy is still in a solid position.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is still running a bit above our 2% objective. The data we have in hand so far suggests that growth has slow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from last year's solid pace.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앞선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간밤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일단 당분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시장에 기다렸던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식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에 대한 더 강한 요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더 불이 커지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 안에서의 전망치도 계속 하향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 CEO들은 이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놓고 중국이 처음으로 좀 입을 열긴 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미국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 인사만 있다면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추가적으로 전해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증시를 크게 흔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의 분위기도 한 주를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이슈죠.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H20 결론적으로는 수출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1분기에 8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월가 일부에서는 저 정도는 엔비디아가 수용 가능한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다만 오늘 투심은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안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인 ASML 오늘 또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라던가 수주 부진에 대한 여파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겨울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외신에선 다루고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AMD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대 8억 달러의 손실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엔비디아와 함께 겹치면서 추가적인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 또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는데요. 이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부품 중 일부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계획 철회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미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9%나 하락했다라는 수치가 공개되면서 엔비디아 못지않은 하락폭을 간밤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픈 AI는 간밤에도 새로운 모델 출시를 했습니다. SNS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만 보고도 추론할 수 있는 O3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간밤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사실 간밤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전문가님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에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간밤의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증시는 뭐 두 가지가 확실했죠. 네,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일단 엔비디아가 어저께 장 마감되고 나중에 직후에 그 중국향 제품 중에 하나인 H20, H20에 대한 수출 제동을 걸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할 것으로 미리 예견된 것이 현실화됐고요. 두 번째,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파월 의장이 코멘트에서 경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파월 풋에 대한 기대는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는 그 저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채 수익률 급등에 인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조절할 수도 있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살짝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뭐 3번, 4번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유연한 자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전히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명확해질 때까지 이런 코멘트를 해서 조기에 파월 푸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코멘트가 나와서 두 곳이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는 ASM이라고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넘버원이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합하거나 더 좋기도 하고 심지어 가이던스까지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신규 수주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요. 예상보다. 그리고 가이던스조차도 마진에 있어가지고 마진 레인지를 주잖아요. 마진 폭이 좀 확대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테슬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테슬라도 그 사이버캡이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품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을 코멘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에서는 살아나는 주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M7 관련 종목들을 크게 눌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 우리가 오늘 지켜볼 만한 이슈나 업종 더 있었을까요? 예, 그 사실 오늘 장이요. 상당히 좀 해석을 보세요. 아주 이상하게 아니라 나쁘게 합니다. 사실은 지표적으로는요. 뭐 금값이 뭐 3% 급등을 하고 뭐 이런 거야 저기 안전 심리죠. 유가가 한 2%대 간만에 오른 거는 미국이 이란산을 수입하는 중국을 규제한다 해서 유가가 좀 2% 오른 거고 이것도 아주 새로운 거 아니고 달러도 미국이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달러 지수도 어제 잠깐 100 이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99.34가 돼서 이러한 금값 상승, 유가 반등, 달러 지수 재차 반락 이런 것은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나쁜 거지만. 근데 보십시오. 3월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7,349억 달러로서 전월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예상이 1.3%였기 때문에 살짝 웃도는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전년 대비 4.6% 상승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관세를 앞두고, 그렇죠? 관세를 앞두고 사람들이 미리 소매했다, 미리 당겨졌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치부되면서 이것도 좋지 않게 오히려 반응을 했다는 것이 시장에 주목하실 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섹터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섹터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미리 그 실적 발표 우리 오늘 장하기 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항공주가 반대가 세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실제 초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무려 6% 급등했고 본장에서 시작은 4%대로 상승했는데 끝난 게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그냥 보합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초반에 3%, 2% 성장하는 것이 다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닝 전망을 해놨는데 어닝 전망을 보통과 달리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 정상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시나리오, 안 좋은 게 관세 일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갖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 시즌이 어떻게 잘 지나갈까 좀 우려가 되는 거니 오늘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가진 넷플릭스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을 좀 하고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 실적이 긍정적을 해가지고 다른 미디어 주식이 더 좋을 것이냐, 광고 관련된 주식, 이거는 낙관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또 하나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조사에 의하면요, 최근 2주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쪽에는 오히려 그 일일 평균 지출이 한 달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 분석에 의하면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때문에 그 광고비 얘네들한테 광고비를 의존하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도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넷플릭스는 그나마 스트리밍으로서 넘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많은 거 애플 TV라든지 다른 그 디즈니 이런 쪽은 이제 광고 예상이 잘 안 된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IT 빅텍 중심이고 테슬라 중심이었습니다만은 하나의 기회라는 것은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확정 내지는 언제 유예까지 되고 언제 실되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측을 해주는 전망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레인지가 크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 더 추가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실적과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 먼저 정리를 주셨습니다.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실적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일단 부활절도 껴있는 만큼 증시가 짧습니다. 다만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빅테크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주간 단위로 빅테크들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 후반에 오늘 17일이니까 후반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발표되는 게 사실은 미국, 유럽 어느 나라나 빅테크 쪽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 전에 물론 사실은 오늘 장중에 그 TSMC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우리 그 TSMC는 월별 실적 발표될 때 매출은 미리 발표돼 있어 다 아는데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 투자 전망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주일 지난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하이닉스가 메모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마이크론 다 연관되고 심지어 그 엔비디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키는 하이닉스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테크 업체들의 일부 실적, LG전자도 있고 미국에도 계속 장비 업체가 발표될 텐데요. 그거는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치부하시고 하이닉스하고 오늘 발표되는 TSMC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볼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각 6%, 3% 넘게 빠지며 시장 전체 분위기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겹치며 금리 민감한 성장주 전반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주 먼저 보시면 대표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점이 부각돼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통제 리스크가 불거지며 6%대 급락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AI 칩 H10이 미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중국향 매출 축소 가능성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애플 보시면 애플은 중국 내 생산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공급망 차질의 우려가 생기겠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는 이례적인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인데요.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저가형 모델 전략에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럼 반밤 가장 파장이 컸던 반도체 부문 섹터 함께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중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연계가 많아서 직접 규제를 받진 않지만 수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반도체 AI 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43% 하락했습니다. 다음 AMD 보겠습니다. AMD는 AI 칩 수출 차질로 최대 8억 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 실적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고 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영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7.35% 대폭 하락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론 보시면 마이크론은 중국향 메모리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다시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이슈로 작용됐습니다. 그러면서 2.4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기술주 섹터 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확신이 부족하다며 매파적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위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2.9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메타 보시겠습니다. 메타는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광고 수요가 금리에 민감한 구조인 만큼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리스크 환경 속에서 메타처럼 고밸류인 종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며 3.68% 하락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I 관련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한 영향이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 3.66%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정유주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주는 간밤에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섹터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가 살아났고 또 중국의 석유 수입 증가 신호도 더해지며 실물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엑슨모빌 1%대 상승, 쉐브론은 0.63%, 코노코필립스는 0.75%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또 이슈 있던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뉴몬트 코퍼레이션부터 볼 텐데요. 뉴몬트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면서 올해 25억 달러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 구조 전환보다는 단기 현금 확보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하며 실망감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금값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산 매각이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지는 않으며 3.84% 하락했습니다. 다음 보잉 보겠습니다. 보잉은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항공기 수출 둔화 우려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더 우세했습니다. 실제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리스크보다는 실적 복원력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으로 0.61%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스포티파이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UBS가 말하기를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스트리밍 기업 중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이 광고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경기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였는데요. 전일 발생한 일시적 서비스 장애도 빠르게 복구되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1.6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실적 보겠습니다. 네, US 뱅코프는 어제 1분기 순이자 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과 대손 비용 추이에 더 집중했습니다. 뱅크 섹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네, 다음 에버트 레보라토리스 보겠습니다. 조정 EPS는 상회했지만 매출과 향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특수 이후에도 의료기기와 일반 소비재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76% 상승했습니다. 다음 ASM을 보겠습니다. 분기 신규 수주가 기대치를 하회한 데다 경영진이 올해 연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에 머무를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가 장비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AI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한 우려도 동반되며 5.19%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밤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머스트 노 5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H2O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엔비디아는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H2O를 중국 및 일부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2O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2년부터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H2O, H800 같은 저성능 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다. 이에 미국에서는 저성능 칩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특히 H2O는 추론 지원 설계로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 NPR은 최근 트럼프 자택 만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투자를 약속했고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냈다. 이후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7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국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다.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외에서 하락 중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간밤에도 뉴욕 시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을 크게 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발표됐던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좋았던 건 아니고 이 트럼프의 관세 도입 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소매 판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3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증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서둘러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동차 판매는 전달보다 5.3%나 급증했고 전체 13개 주요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확대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은 5월 초 시행 예정인 자동차 관세로 가격이 수천 달러씩 오르기 전에 구매를 앞당기는 사재기 움직임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스포츠용품, 건축자재처럼 중국산 비중이 높은 품목도 함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건을 사두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자체는 되려 위축된 모습이죠. 실제로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증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생활비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득층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단기적 소비 증가에 가려진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판매 증가는 결론적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사실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 3월까지는 유효하지만 관세가 적용되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꼼꼼하게 저희와 매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 또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연준 풋 과연 나오지 않는 게 될까요? 5월에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Despite heightened uncertainty and downside risks, the U.S. economy is still in a solid position.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is still running a bit above our 2% objective. The data we have in hand so far suggests that growth has slow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from last year's solid pace.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간밤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고요. 최근 발표된 관세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경기가 둔화하면 통상적으로 물가도 내려가지만 관세는 오히려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연준은 물가를 잡을지 고용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는 한 시점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관세가 올해 내내 연준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당장의 금리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조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는데요.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여러 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급망 차질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시가 만약 급락하면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시장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경기 위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정책 대응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침체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도 간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CEO는 조금 더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요 은행가들의 CEO들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대거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출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이미 한 차례 급락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 개장 전에도 하락, 그리고 장중에도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리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진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저사양 AI 칩이죠. H20의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젠슨항 CEO가 미국에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지만 규제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결국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하려는 모든 저사양 AI 칩에 대해 무기한 수출 라이센스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이전까지는 고성능 AI 칩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H20이나 AMD의 MI308처럼 성능을 낮춘 모델까지도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H20으로 챗 GPT 수준의 AI를 구현했다라는 주장을 한 이후에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가는 이번 조치가 관세와는 달리 협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MD 역시 간밤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중국향 MI308 수출 차질로 최대 8억 달러 손실이 예고되면서 주가는 6% 넘게 급락했는데요. AMD는 수출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승인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반도체 기업 ASML도 부진한 수주와 매출 전망으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전분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ASML은 중국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삼성전자와 인텔의 주문 감소가 타격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강화된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됐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세와 규제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1분기에 대한 실적 실망감이 나오게 된다면 규제 이슈까지 겹쳐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M7 종목 안에서는 꽤나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수치적인 데이터와 함께 중국 안에서의 부품 수출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짓눌렀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미국의 데이터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에 미국 판매에서 9%대 현재 판매량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2만 8천 대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55.5%에서 43.9%로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는 되려 증가했지만 테슬라만 혼자 역성장하면서 더욱 뼈아픈 상황이 그려졌고요. 특히 핵심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등록 대수가 15.1% 줄어들면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이미지나 경쟁 심화, 또 모델 Y 업데이트 지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중국에서는 13만 5천 대를 판매하면서 2% 증가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매출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직격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부품 수입 계획도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에 사용될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급망 불안 우려도 커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성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BYD 등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2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리스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 안에서도 투자 의견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 인도 대수는 33만 7천 대로 시장 예상치였던 37만 8천 대에 못 미쳤는데 매출 총 이익률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로보택시나 신차 공개 같은 장기적 촉매제가 등장하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확인을 해보시면 BNB 파리바는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37달러로 낮춘 반면 캔터피츠 제럴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425달러를 제시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미국 내 점유율 하락과 중국 리스크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머스크의 리스크나 경쟁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향후 실적 회복의 열쇠는 신제품과 AI 전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1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과연 테슬라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파월 의장이 공개 석상에 서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간밤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줬는데요. 주류 금융으로 암호화폐가 편입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함께 앞으로 주요 은행가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바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산업을 평가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연준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대답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여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방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다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은 채 8만 3천 달러 선에서 지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주요 촉매제들이 암호화폐 시장도 부족한 가운데 최근 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피하려는 선호 심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친트럼프 하원 의원들이 발표 전후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8일과 9일 2만 1,000달러에서 31만 5천 달러 규모의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 종목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이며 일부는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매입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부자 거래로 의심하며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이전에 주식 매수 타이밍을 언급하며 유예 발표 후 주식시장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수출 규제 강화 발언이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 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요 급감 우려에 크게 흔들렸는데요. 특히 AI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 전망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6.8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고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공급망 차질과 제조비용 상승이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례적인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3.89%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며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저가형 모델 전략에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파장이 컸던 반도체 섹터 같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중국 기업과의 공급망 연계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진 않아도 수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반도체 비중이 높은 만큼 AI 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 전반에 불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2.43%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AMD 보겠습니다. AMD는 AI 칩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 8억 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 실적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고 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영해 강한 매도세가 보이며 7.35%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 메모리의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요. 트럼프발 리스크로 다시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2.41%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기술주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주는 시장의 하락 흐름과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입장으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운영이 반영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2.93% 하락하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메타는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광고 수요가 금리에 민감한 구조인 만큼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리스크 환경 속에서 메타처럼 고밸류인 종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I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술주 조정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정적인 기업임에도 시장 전체가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다음 정유주 섹터 함께 보겠습니다. 정유주는 간밤 유일하게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섹터입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가 살아났고 중국의 석유 수입 증가 신호도 더해지며 실물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엑슨모빌은 1.06%, 쉐보론은 0.63%, 코르코필립스는 0.75%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간밤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뉴몬트 코퍼레이션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올해 25억 달러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업 구조 전환보다는 단기 현금 확보에 무게를 둔 결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또 최근 금값이 고점 부근에서 조정받는 가운데 자산 매각이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진 않으며 3.84%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보잉은 중국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주가는 소폭 상승 마감하며 리스크보다는 실적 복원력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다음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UBS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스포티파이가 스트리밍 기업 중 가장 유리한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이 광고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경기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전일 발생한 일시적 서비스 장애에도 빠르게 복구되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진 않으면서 1.63% 소폭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US 뱅코프입니다. 1분기 순이자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과 대손 비용 추이에 더 집중했습니다. 뱅크 섹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인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다음은 에보트 레보라토리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EPS는 상회했지만 매출과 향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도 의료기기와 일반 소비재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2.7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ASML 보겠습니다. ASML은 분기 신규 수주가 기대치를 하회한 데다가 경영진이 올해 연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을 예상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가 장비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읽히면서 AI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한 우려도 동반됐습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들과 간밤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상승의 기조, 오늘 하루 만에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수출 통제 이슈와 함께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는 강하게 하방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16,000선까지 내려왔고요. 다우도 1%대 하락이 나오면서 40,000선 아래까지 다시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날 증시에서 7% 넘는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었던 H20에 대한 수출 통제 이슈가 결론적으로는 오늘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일제히 뒤흔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죠. 젠스당 CEO가 직접 트럼프 저택에 방문을 해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초반에 본인의 SNS에 직접 글을 쓰면서 엔비디아가 미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라고 자랑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H20에 대한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줄 알았죠. 다만 어제 전해진 소식은 정반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더 빠르게 바뀌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테슬라만 홀로 역성장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는 9% 정도 분기의 하락을 보였는데 다만 같은 기간 중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아마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중국에서 미리 테슬라를 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안에서 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도 일제히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전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크게 흔들리자 결국 오늘 증시에서 또 수혜를 받아간 건 금이 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33,000달러를 돌파해내더니 오늘에만 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선물가 기준으로 온스당 3,354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WTI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2.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체크를 해보시면 3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관세 전에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면서 소매 판매는 오히려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격적으로 관세가 모든 품목에 기본적으로 10%, 여기에 국가별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를 받았지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구매가 지난 3월 동안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5.3%나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매 판매에는 큰 지수 상승을 올리키는 이 요인이 됐었고요. 그 가운데 중국산 전자제품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관세 전의 움직임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소비 심리는 되려 약화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해당 데이터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나왔었던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다시 한번 중국에 보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의 수출을 무기한으로 미국이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일본과 함께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접 본인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고요.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관세와 관련된 협상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일본과의 만남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가 우리 국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WTO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세계 무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2%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만 하더라도 25년에 대한 무역 성장률이 플러스 3%다라고 예측치를 내놨었는데요. 몇 달 만에 무려 마이너스 수치로 전환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차질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돼서 간밤 뉴욕 증시의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불을 지폈던 건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길래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더 깊어졌던 건지 주요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pite heightened uncertainty and downside risks, the U.S. economy is still in a solid position.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is still running a bit above our 2% objective. The data we have in hand so far suggests that growth has slow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from last year's solid pace.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네, 이렇듯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당장 진행하진 않겠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은 관망의 기조를 유지를 하되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코멘트에서는 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연준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시장이 기대했던 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을 간밤에 그대로 토해내냈던 상황이고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는 시장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좀 업황별로 나눠서 좀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자면 어떤 분위기가 이어졌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엔비디아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H20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에 간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AMD와 같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은 이슈로 간밤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애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애플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애플도 4% 가까이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향 비중이 가장 높은 M7 기업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1분기에 인도 쪽의 출하량이 많이 증가된 게 포착이 되긴 했지만 아직 중국 쪽의 매출 비중과 이 출하량과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적은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현재 중국에 있는 물건 중에 10%만 해외 쪽으로 인프라를 돌리더라도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완벽하게 중국을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간밤에 아주 큰 폭풍을 맞이했던 것처럼 만약 애플 또한 규제권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20% 내외인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크게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부품 조달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대가 되면서 간밤 테슬라도 5%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신차에 대한 라인업이라던가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또 AI와 관련된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일제히 평가하고 있고요. 간밤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월가 리포트들이 여러 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월가에서는 대부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지난 1분기 동안 하향 조정한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재 주가보다도 목표 주가가 더 낮은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테슬라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요. 반도체주만 따로 놓고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6% 넘게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해서 수출 규제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AMD나 엔비디아처럼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진 않았고요. 2.4%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가 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엔비디아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중국발 여파로 인해서 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7.3%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현재 2.4%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장의 상황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볼 주요 경제 일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실적들, TSMC의 1분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넷플릭스 실적 공개가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사실 TSMC 1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쪽의 데이터와 함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국내 주요 이슈로는 오늘 한국의 금통위 이슈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뉴욕이 이 부활절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간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22일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가에선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심상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종목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수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스마트폰, 에너지 등 주요 섹터별로 크고 작은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짚어보시죠.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 모델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해당 칩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AI의 필수적인 제품인데요.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 기업들과 수주원의 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중국 매출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장중에는 크게 1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도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하이닉스는 H20에 들어가는 HBM3 고대역폭 메모리를
DRAM을 공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AI 칩 수요가 위축되면서 함께 하이닉스의 수요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매출의 약 6에서 7%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주요 고객인 점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 주가는 어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공장의 의존도가 높아서 고율 관세로 공급망 차질에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폰과 PC에 고율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컸는데요.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생산이 90% 이상을 중국 폭스콘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원가 상승과 출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 이슈는 국내의 삼성전자의 그 계열 부품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의 주요 부품 협력사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OLED 패널, DRAM,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고 있으며 출하량 감소 시 간접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삼성의 갤럭시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어서 관세 반사이익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의 관세 리스크 속에서 부품 조달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배터리 소재의 6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납품받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와 규제 강화로 LFP 배터리,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자재 수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NF의 수출 흐름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LNF는 테슬라의 NCA 양극재를 간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산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국내 기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최근 멕시코에 기가팩토리를 건설 추진하면서 중국외 지역 배터리 수급처 확보에 직접 나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LNF처럼 비중국계 공급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 AMD 보겠습니다. AMD는 간밤 장중에 7% 넘게 급락했는데요. AI 칩의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8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서버용 GPU의 출하 불확실성이 커지자 후방 장비 수요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수요 둔화가 우려된 다음에 공정 장비 수출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키징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강자이자 AI 수요 둔화가 이어진다면 장비 발주에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엑슨모빌 볼 텐데요. 엑슨모빌은 국제 유가 반등과 중국의 원유 수입 확대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엑슨모빌은 최근 정제 마진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정제 마진은 3월 대비 약 12%가량 올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정유사인 GS에너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GS는 정유화학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제 마진 상승 시 실적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항공유, 디젤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서 수출 중심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국제 유가 흐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장에서 오늘 우리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계 1위 비아디가 택한 삼성전기.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서 MLCC 공급을 위한 최종 승인을 얻어
본격 납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자동차에는 최소 3,000개에서 1만 개의 MLCC가 탑재되는데 최근에는 전장화로 차량당 필요한 MLCC가 1만 2천에서 1만 8천 개로 급증했다. 이번 삼성전기의 대규모 MLCC 공급 성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국 비아디 본사 방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오늘은요, 미리 좀 목차처럼 말씀을 좀 드리면 증권면 얘기를 좀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톡 기사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요즘에 좀 엄중하죠. 그러니까 불안감도 여전히 좀 크시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면에 있는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준비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소식은 폭락장에 더 뛰어드는 간큰 개미들, 이제 표현이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뭐랄까 이제 여기 제목에서도 간큰 개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이게 멘탈이 강하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투자 성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움츠러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죠. 보호 본능이라는 게. 그다음에 데니스 카더먼이라고 하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 심리학자지만 이 양반이 했던 얘기도 위험 회피 심리라는 게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 같은 때는 현금 더 비중 늘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래 잘 안 하고 관망 유족의 일단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신용장구도 줄고 고객인탁금 늘어날 수 있죠. 어쨌든 언제든지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패닉셀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이키 주가가 $80대에 가다가 갑자기 $50대까지 한 40% 가까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물론 나이키는 지금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때 나이키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 나이키의 주가 하락에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서학개미들이 나이키를 엄청나게 저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CEO가 바뀌고 등등등 하면 주가가 한 $80까지 올라서면서 분명히 아마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위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미국 시장 투자할 때 항상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기에 딱 적합한 시장이다. 이런 어떤 그동안의 통념에 상당히 좀 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장이든 국장이든 계속 그렇게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좀 먼저 한번 보죠. 자, 화면에 나옵니다. 국내 투자자 상위 순매수 종목, 미장과 국장과 미장께 보는데 국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만 합쳐서 지금 거의 3조 원치 샀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역시 합쳐서 약 6천억 정도, 한 7천억 정도 가까이 되네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또 LG전자입니다. 이 5종목 다 지금 별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 시장 상황에서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주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 단위로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 오른쪽으로 서학개미들 순매수 종목도 보죠. 탑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가 이제 울트라 프로 QQQ ETF.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상품이고. 테슬라. 그 다음에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요즘 같은 때 배당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사실 5번째 거는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럴 법하다 생각이 드는데 앞에 1, 2, 3, 4위는 레버리지 상품만 벌써 3개가 들어가 있고 테슬라 말고는 다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도 이 뉴스 브리핑 할 때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저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들은 원래 하시죠.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쨌든 그 시장에 이런 분들이 좀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좀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는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환위기 때죠. 그 당시에 이제 강방천 좀 SF 플러스 회장 같은 분, 그런 분들이 그때 1억 투자해서 단기간에 167억을 벌었다.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 때 실제로 많은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큰 돈 벌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에 이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뭐 슈퍼개미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팬데믹 때 또 한 번 이 V자 반등의 학습 효과를 또 경험한 분들이 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급락하면 곧바로 반등할 것이다. 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갖고 있는 신뢰가 뭐냐면 요즘 말로는 연준 풋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면 연준이 가만 안 있을 거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거나 QE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지난번에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그때 연준에서 은행들이 이 국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준에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고가 터지면 연준이 나서서 메꿔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앞서도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미국장이 오후장에 더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내용들 발표 내용들 때문에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상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사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지는 발언들을 했고 지금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은 당연히 맞죠. 인플레가 오르고 있으니까 관세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 그러는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를 급등을 시켰던 소위 말하는 아서,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아서였는데 그 아서의 뭐 실수,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파월 의장이 잘 알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트럼프를 도와주겠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다 귀책 사유가 트럼프에 있다 보니 지금 연준 의장이 굳이 그리고 자기 임기가 이제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할 필요는 없죠.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좀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장이 또 그때처럼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엄혹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V자 반등을 또 기대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해보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좀 투자가 될 만한, 투자하시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입니다. 이 기사도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선크림주들이 지금 아주 뭐 표현이 조금 경박할 수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선크림을 뭐 어떤 소비자는 난 1년치 사놨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우리나라랑 달려 아무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만 살 수 있고 이게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냥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화장품인데 반은 이제 약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 선크림이 중요한 그런 화장품이 되는 건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산 화장품이 일단 끈적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감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산뜻한 느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선크림, 한국산 선크림 바르고 다른 화장품을 위에다가 이제 바르게 되죠. 보통 여자분들은. 근데 이게 잘 서로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질감이 없고 이게 잘 먹히니까 다른 화장품 바르기도 좋고 거기다가 또 가격도 괜찮고 품질은 좋고 그런 말로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식이면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가심비까지 좋은 상품이 된다 보니까 지금 물건이 엄청나게 좀 팔리고 이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주가가 좀 크게 좀 뛰기도 했는데요. 보시죠. 4월 이후에 국내 주요 화장품들 주가 추이를 보면은요. 그 사실은 선크림 만드는 회사가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 한국콜마는 이제 선크림을 만드는 이제 잘 아시는 ODM 업체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실리콘2부터 비롯해 실리콘2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에서 마케팅 판매망을 이제 연결해주는 회사고 잉그루드랩도 결국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화장품 ODM 업체고 자 이런 회사들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사재기 성격, 오늘 뭐 미국의 이 소매 판매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듯이 이 사재기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봤을 때 물론 지금이 사재기 때문에 어떤 그 판매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한국산 이 화장품 특히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크림에 대한 수요는 그다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웰스 리포트라는 걸 내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불황기 슈퍼리치들 부동산보다 예금 채권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다. 요거는 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좀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소위 이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분들, 보통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70% 정도가 전체 자산의 한 70%를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7, 80억 이상의 이제 자산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억 가까이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부동산이 주로 많이 있다고 해도 부자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2025년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이 좀 상황이 그러니까 예금에 대한 비중이 높죠. 그다음에 역시 요즘에 주가가 많이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오늘도 뭐 3,300달러까지 넘었던데 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장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 금리 인하가 될 경우 가격이 오르는 채권. 그다음에 이제 ETF 상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이런 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 틀에서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연세가 좀 있는 분들, 5, 60대들은 금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금이라든가 ETF 이런 쪽이었고요. 젊은 3, 40대 이런 요즘에 소매하는 영리치들이죠. 영리치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높았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금이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채권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제 1, 2, 3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도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그럴 법해라고 충분히 아실 것 같고 ETF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는 아마 ETF가 갖고 있는 이 투자 상품의 굉장히 다양성.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 상품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 뭐 요즘에 되게 판매고가 늘어난 큰 커버드 콜 같은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배당도 월 단위로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히 수익도 내주는 뭐 이런 어떤 시세 차익도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그래서 아마 ETF는 장이 좋든 나쁘든 경제 상황이 좋든 어떤 좀 부진하든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이 어떤 투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매수 의향이 44%, 작년 이맘때 50%보다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긍정적인 기대감이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정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뭐 평당 지금 2억까지 갔죠. 2억 이상 갔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물이 나오면 뭐 그냥 바로바로 소진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대선 출마를 하려다가 사퇴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사실 대선 출마를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다가 아주 쌩 난리가 난 거를 좀 보고 내가 이게 굉장히 이제 나한테 주운 글씨처럼 내가 대선에 혹시 나가더라도 상대방한테 물어뜯길 그런 재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워낙 시장의 파장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처럼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 쪽 시장은 여전히 거의 뭐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 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과거 두 번의 진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잘못 건드렸다가 그다음에 정권을 이제 넘겨줬던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대선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좀 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 재밌게 뽑았죠? 뚜레쥬르 파레바게트 미국서도 빵 터졌다. 예. 일단
CJ 뚜레쥬르는 CJ 푸드빌에 있는 그 가맹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잘 아시죠? CJ 푸드빌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CJ 푸드빌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이제 CJ 그룹의 지주회사인 CJ죠. 주식회사 CJ. 그래서 CJ의 주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말씀을 드리면 파리바게뜨도 역시 상장사가 아니죠. 파리바게뜨는 SPC 그룹 산하인데 SPC 그룹은 지주회사가 SPC 삼립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게. 그래서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CJ가 뭐 어제도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CJ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음식료업종들이 최근 좋은 것과 뭐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뚜레쥬르가요. 미국에서 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 상반기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372억, 이건 미국 법인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46%나 증가해서 3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매장 수가 40개나 늘어난 영향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뚜레쥬르의 미국 가맹점 수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좀 큰 도시에는 잘하면 이제 뚜레쥬르가 이제 보일 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2018년 흑자 전환 이후 7년 연속 이익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파리바게뜨. 이게 파리바게뜨는 일단 아직은 흑자는 내지고 있지 않지만 매출 사이즈는 꽤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4,490억, 거의 5천억에 가까울 정도이고 이것도 전년 비해서 근 20%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다만 순이익은 16억은 적자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절반 이상 순이익 적자가 손실이 줄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 내 매장이 지금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198개인데 이것도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한 50개 가까이 늘었고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두 군데를 합치면 미국에만 우리나라 이 빵 베이커리가 350개나 되는 거니까 이제 제법 많이 늘어난 거죠. 올해 이 두 그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매장 수를 계속 늘릴 생각이고요. 2030년까지 두 브랜드가 똑같이 각 브랜드마다 1,000개씩 가맹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030년에 봐자 대략 한 6년밖에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쯤 가서 뭐 뜻한 대로 된다 그러면 미국에 우리나라 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 베이커리가 2,000개가 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 그렇게까지 성장이 잘 된다 그러면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만 들어가겠습니까? 국내 다른 성심당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딸기 시루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내는 미국 소비자들 정말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K 베이커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K, 그러니까 한류의 또 하나의 또 멤버로서 이제 올라서게 됐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H2O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엔비디아는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H2O를 중국 및 일부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2O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2년부터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H2O, H800 같은 저성능 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다. 이에 미국에서는 저성능 칩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특히 H2O는 추론 지원 설계로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 NPR은 최근 트럼프 자택 만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투자를 약속했고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냈다. 이후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7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국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다.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외에서 하락 중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저희가 수출 뉴스로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간밤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던 엔비디아 사태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스닥이 또 3%대 하락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예상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제 전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날 아침에 이미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네. 내용이 이제 8K 보고서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 때부터 사실 대장 때부터 나스닥 지수는 뭐 미니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정말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일 2시 정도 됐을 때 ASML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 코멘트가 좀 나왔었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한 회사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 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미국이 ASML 그 장비를 안 쓰게 됐을 때 과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느냐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가 관세에 대한 타격이 있다라는 발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나라 2시부터 또 마감할 때까지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멘트가 미국 증시에서 AMD에서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결국엔 H20을 왜 수출 규제를 하겠어요.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엔 미중에 대한 갈등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인데, 그게 여러 회사들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각각의 회사들이 우리는 이 정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단순히 이 매크로적인 부분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럼 기업의 실적이 깎아먹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뭐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안 좋아지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의 좀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엔달러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상 기술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기술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 당연히 증시의 흐름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M7 중심으로 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관세의 영향이 갈 수 있는 대다수의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좀 사태를 잘 요약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또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TSMC의 실적까지 받아들게 될 텐데, 일단 앞서서 우리가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잘 반영해주진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TSMC는 잘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TSMC한테도 100% 관세를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또 옮기는 것도 추진 중이고요. 근데 그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TSMC가 이전에 사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랑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하는 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과연 이들의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도체가 잘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들 기업들이 왜 성장하라고 왜 슈퍼을이라고 표현이 됐겠어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TSMC가 만약에 실적 발표를
뭐 당연히 이거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잘 나오겠죠. 왜냐면 넘버가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뭐 투자를 갑자기 뭐 미국에서 안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TSMC조차도 뭐 그럼 단기적으로 그냥 뭐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한다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대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발작 버튼이 눌릴 수 있는 거고 네. 그 영향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럭비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 스탠스가 사실 주말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유예를 해주거나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서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다라고 했지만 주변국들에서 다 뭐라 했어요. 트럼프가 겁먹었다. 약점 잡혀서 저러는 거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한번 꼬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전 채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강하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을 굉장히 베베 꼬아서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는 뭐 저점을 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 레벨까지는 캐리 트레이드까지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따가 파월풋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좀 말을 아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우리가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지금 조금 소멸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좋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내용이 빨리 나와줄 수 있을지 그쵸. 그게 TSMC 발로 나올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와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에 나오더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H20을 수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경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반도체 관세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H20까지 다 건들면 좀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서는 분명 굉장히 칭찬도 하고 잘했다. 그렇죠. 네. 뭐든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멘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공시를 내게 해서 네. 55억 불에 대한 이런 타격을 받게끔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엔 투자를 받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라인을 바로바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게 어떠한 좀 우호적인 스탠스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라는 거죠.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동차는 안 해주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는 받는데 그냥 꿀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미중에 대한 그런 갈등이 트럼프 1기 때랑 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전에도 뭐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마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하다가 네. 갑자기 극적 타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또 막 물밑 작업하고 또 막 관계 안 좋아진 것처럼 또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수출로 하는 그런 그 품목이 많잖아요. 건들 품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도 어쨌든 발표를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 너 관세 때렸어? 우리도 관세 때려.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갈 건지 또 회의를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약간의 단기 랠리가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뭐 2,600을 뚫고 한 번에 간다거나 그러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도 거기에 맞게끔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대화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스토리가 또 어떻게 됐냐면 사실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발언은 아니었어야 하지만 블룸버그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거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S&P 500 선물 지수가 바로 이제
100포인트가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에서 이 그 정도로 튀기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 따지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선물 시장이 움직일 정도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게 아예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기엔 어렵다.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거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네.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좀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간밤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미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저희가 조금 기대치를 원래 좀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기대치를 내려놓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죠. 하지만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는 입장이면은 되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밑바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그 시간을 되게 짧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특정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또 거치로 들어가야 돼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지금 되돌려 보자고요. 지금의 나스닥 레벨 수준이 과연 높은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PER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관세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슨 PER이냐, 무슨 PBR이냐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이나 PBR 수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떨어진 구간에서 미국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주워 놓으면은 대부분 300%, 400%가 올라갔던 적이 2, 3년 이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눈치 보는 거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게 사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면 환율도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뭐 1,300원대 초반까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벨 수준에서 하방을 1,300원대 후반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슬슬 들어가기에 환율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지만 보유자분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똑같죠. 이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그 밴드가 높아지면 당연히 좁은 박스권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단에서 그런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싼 구간에서 네. 많은 물량을 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낮아져 있는 가격대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좀 순환의 시간을 겪을 것처럼 보여는 집니다. 이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TSMC나 엔비디아나 다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해당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품목 관세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좀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로 봐야 될까요? 점유율 사이로 봤을 때는 네,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하이닉스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모두 다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의 랠리가 나오는 게 AI 반도체 쪽도 있지만 분명 레거시도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레거시 쪽을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관세라는 부분으로 과연 다 제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스토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G20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영향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수로 받아요. 왜냐하면 재고 수준도 낮고 그 이상의 고부가 쪽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바로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땠나요? 어제 전거래 같은 경우 3%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엔비디아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빠지면 영향도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빠져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만 빠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등, 2등의 디램 점유율을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쪽이나 이런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나머지 하부 밸류체인 단이 과연 안전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해외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반도체의 전반적인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AI에 따라서 칩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결국엔 관세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작년 11월,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요때의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당연히 좋았고요. 소프트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찾아서 다시 봐보세요. 그때는 6개월 뒤, 1년 뒤에 대한 증시 전망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데이터를 박살낸 게 관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크게 자기의 살을 도려내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와 미국의 내수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예요. 그 나라랑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싸게 만들면 뭐예요? 사줄 데가 없는데 그쵸.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서로가 상처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압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어느 정도 들통이 난 것도 있고요. 네. 파월이 괜히 풋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치면은 지금 가격대 오늘도 좀 빠져서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뭐 54,000원 또 53,000원대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레벨에서 과연 샀을 때 삼성전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과연 손해일까? 하이닉스도 18만 원 이하 때 물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하방 밴드가 더 넓지만 그 가격대에서 샀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전혀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반도체주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막 2,600, 2,700 가잖아요. 그럼 이때 안 산 거 조금은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각자의 성향과 좀 기다림에 능숙하신 분들은 이번을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여파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제 증시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업황이 오늘도 좀 연속 시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AI 관련주들이 있겠죠. 정책과 묶이면서 지금 어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왜냐하면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가 내 자산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막 엄청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가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주로 거론이 되는 산업군들은 당연히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그쪽 산업이 과연 성장을 안 할까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넘버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이제 밸류를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는 건데 지금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애매하고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뭐 야간 선물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4월만 들어서도 거의 10조 정도 나갔잖아요. 네.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에서 뭐 연기금이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외국인이 막 9조 10조씩 던지는데 연기금이 막 9조 10조씩 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수급의 이 전체 볼륨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올 건데 순환매가 나올 때의 특징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슈가 확실히 되고 기사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쪽으로 막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책주는 굉장히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책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수급의 유동성이 있고요. 유동성이 있다라는 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주식은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도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임시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의료의 질이 높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요게 또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장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었을 때 올라갔었던 볼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정책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시간에서 보시면 다시 콘텐츠주들이 갔잖아요. 오늘 게임 관련된 이벤트랑 AI 관련된 산업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의료 쪽에서 다른 쪽으로 막 순환매 돌았다가 다시 돌고 돌아 의료로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순환매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간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 간다고 이럴 게 아니라 한동안은 이렇게 계속 순환매 흐름이 될 것 같다. 한번 뭐 Y랩이라든지 이런 차트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슉 내려갔다 지금 시간에서 또 상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과 함께 정책 관련주들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또 주목받는 쪽이 바로 MLCC 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비아디와 함께 소식을 전해오면서 장 출발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네. 결국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이슈와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사실 저거 뉴스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건데 그 삼성전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좋고 네. 아무리 싸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투자자들이 안 사면 못 가요. 그쵸.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의 문제인데 네. 삼성전기는 아실 거예요. 이게 샀을 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종목이라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 뭔가 변화가 나오거나 확실하게 수급이 확 쏠려야 되는데 이슈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그건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기가 MLCC 관련돼서 확실하게 터지려면 저거 지금 비아디랑 2등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MLCC 전장용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로 빵 터지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This year이라고 전거래일에 이제 트윗 X에다가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되는 거예요. FSD가 가속화가 되고 비아드와 테슬라가 빵 붙으면서 이제 MLCC 전장용이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도는 돼야 좀 삼성전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슈는 너무 좋은데 네. 수급이 뒷받침이 못 돼서 못 움직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이슈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기의 어제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MSCI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좀 공통적으로 편입 예상 종목을 내놓고 있는 게 삼양식품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실적도 네. 워낙 좋은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패시브 자금과 함께 좀 기대를 더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걸어 볼만하죠. 왜냐면 이제 16에서 30거래일까지 30일까지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운영 기간까지는 아마 수급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시총이나 사실 넘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력 후보로 들어오는 애들이 뭐 LIG 넥슨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약간의 좀 변수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지금 애널리스트 커버를 보시면 두 종목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MSCI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그리고 이 검사하는 기간에서 특히나 2주 정도가 남았을 때가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슬슬 정리하는 게 맞다. 왜냐면 MSCI는 매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되기 전에가 좋아요. 네. 확정되고 났을 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거 수급 들어오겠지 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SCI에서 편입되고 뭐 이제 중장기 수급이 들어오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되고 났을 때 추가 상승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세론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빅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만남이 되겠죠. 오늘 이제 일본과 미국이 만났고 그쪽에서는 방위비와 좀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서 관세가 조금 풀어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협상 카드로 LNG 알래스카 뭐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협상 카드일까 싶어요. 왜냐면은 LNG 알래스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가 핵심이기는 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미국은 우리한테 선제적으로 선물을 준 게 있죠. 대표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라든지 MRO라든지 이미 일정 부분을 조금 돈을 벌 수 있게끔 줬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반대국부 아마 다 뺏어갈 거예요. 그 정도에서의 협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알래스카 협상을 우리가 할 건데 말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처지는 안 된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볼륨을 줄이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어쨌든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만 안 꺾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출 고수출 품목 5개 정도에서의 산업군들을 조금 주목적으로 협상 안으로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수출 산업군들이 어떤 협상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개인들은 오히려 시장에 수급을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일부터 좀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이렇게 코로나19 때처럼 정말 주변이 다 박살나고 지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수준, 물론 지금 수준이 낮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편안하게 예금 깨서 주식으로 편안하게 옮겼을 때 재미를 쉽게 봤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조가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조금 뭐 지금보다는 위아래 등락폭이 있으니까 아마 좀 정신을 멘탈을 좀 흔드는 일들이 좀 있을 건데 그것만 잘 견디신다면 뭐 지금 레벨 수준이 나쁜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